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의 지지층을 분석한 결과 반기문, 안희정으로 이동했던 보수 유권자가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싸움이 치열해지자 구 여권은 안 후보를 민주당 이중대라고 공격하며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퍼나른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인물은 가짜뉴스를 상습적으로 작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까지 선체를 육상에 올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체 운송 장비를 시운전해본 뒤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면 육상 거치 전에 선체 내부를 수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또 이번 국정개입 수사의 숙제로 남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내일 오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환경부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초미세먼지 측정치 18개월 분량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간 이곳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곳인데 이곳에 26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노후 아파트의 실태 밀착 카메라가 진단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여 남은 대선 전국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흘러다니는 보수 표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어제 처음으로 5자 대결에서 30%대를 기록했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역시 6자 대결에서 33.2%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안 후보 지지율 급등의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보수층의 이동입니다. 올 초까지 보수의 정착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고 이후에는 황교안 대행과 안희정 지사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계속 이동하던 보수 표심은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보수의 흐름을 잡으려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한 달 빠르게 이동해온 보수 표심은 안 후보에게 정착할 것인가? 이번 대선의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5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박병현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을 6주 앞두고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가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얻은 지지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역시 보수 성향이 뚜렷한 60세 이상 지지율도 10%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지지층은 확 달라졌습니다. 18대 대선과 같이 한국갤럽이 19대 대선을 6주 앞둔 상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대구 경북에서의 안 후보 지지율은 18대 대선 때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전국 각 지역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보다 낮지만 유일하게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 대구 경북입니다. 60세 이상 지지율도 5년 전에 비해 3배 차이가 납니다. 5년 만에 안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 겁니다. 2012년 때 안 후보 지지자 중 진보층은 40%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절반으로 떨어진 22%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수층 지지율은 9%에서 37%로 급등했습니다. 보수층의 이동이 안 후보 지지율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갈 곳을 찾지 못한 보수 표심은 반기문 전 총장에서 시작해 황교안 총리, 안희정 지사로 이어지다 이제 안 후보에게 왔다는 겁니다. 5년 만에 지지 집단이 이처럼 완전히 뒤바뀐 경우는 역대 대선에 없던 상황입니다. 때문에 보수 표심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보수층의 표심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향하자 당장 급해진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입니다. 두 당은 오늘 일제히 국민의당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을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얼치기 좌파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보수 우파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는 안 후보를 정면으로 견제한 겁니다. 홍 후보는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당은 민주당 지금 일부 떨어져 나온 민주당 이중대당이죠. 그 호남을 근거로 호남의 적통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정당에 불과하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선대위 출범 후 사드 추가 배치 등 안보 공약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안 후보를 의식해 안보 분야에서 차별을 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유 후보가 내일부터 TK와 PK 지역을 다시 찾는 것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안 후보에 대한 지지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역시 호남 표심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우선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두 후보 지지율부터 좀 보죠. 네, 어제 실시한 저희 JTBC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예. 호남 지역 득표율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45.1%, 안철수 후보는 39.4%로 문재인 후보가 더 높지만 약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 여론조사상 1, 2위 후보가 호남 지역의 표를 거의 양분하듯이 나눠 가진 예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동안 호남 지역은 이 진보 성향의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를 해왔습니다. 예. 역대 대선에서 이 호남 지역 득표율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박근혜 대 문재인 구도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광주 유권자의 92%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습니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 정동영 대결 때도 호남 지역의 약 80%가 당시 정동영 후보를 찍었고요. 예. 16대는 이회창 대 노무현 구도였는데 90% 이상이 노무현 후보를 밀어준 바 있습니다. 예. 늘 그러니까 몰표 현상이 좀 나타나곤 했는데 아무튼 호남은 계속해서 진보 대 보수 구도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 이 진보 성향만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지만 이 안철수 후보가 속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26명 가운데 호남이 23명입니다. 예. 한마디로 호남을 기반에 둔 그 정당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호남 표심이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에게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보수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노리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호남 지지율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호남의 여론이 그런 상황이겠군요. 네, 최근 또 안철수 후보에게 보수층 유입이 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안 후보 측에서는 이 보수층 그 표를 더 끌어들인다는 전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표를 더 끌어와야 문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쪽을 노린 발언이 계속되는 거겠죠. 네, 보면. 오늘 나온 발언이 대표적인데요. 안보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 보수층을 겨냥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보수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언제나 전략적으로 진보 진영을 선택했던 이 호남 표심을 잃을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있는 겁니다. 예. 보수 진영은 더 유입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자니 진보 성향 그리고 호남표가 자칫하면 이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딜레마가 생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실패한 박근혜 정부 심판 성격이 강한데요. 어제 저희 JTBC의 CG를 보시면, 여론조사를 보시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투표층의 가장 많은 수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이 아니라 안철수로의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안 후보 측으로선 지지자의 유입은 반갑지만 이 지지층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략을 짜는 데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인 이현주 의원이 내일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선대위에 합류하겠다는 건데 국민의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이현주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누가 도움이 될지 고민해 안철수 전 대표를 돕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이른바 비문재인계 의원으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에는 친한 그룹으로 분류됐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의 탈당은 김종인 전 대표, 최명길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당내 비문재인계 의원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종걸, 노웅래 의원 등 일부 비문계 의원들은 오늘 오전 여의도에 모여 향후 진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은 비문계 끌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저수지에 구멍이 뚫렸다고 적었고 당에서도 추가 탈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문 핵심에서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서운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비문계 의원들이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원심력이 작용하면 탈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국민의당을 향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동원 선거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조만간 자신의 경제 철학이 담긴 경제 정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름을 따서 제이노믹스라고 붙여졌는데 눈에 띄는 것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입니다. 진보 진영은 그동안의 분배를 강조해왔죠. 문 후보는 재벌 개혁이라는 전제는 달았지만 성장에 중심을 두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제이노믹스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개인의 경쟁력이 커지고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각 가정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교육과 보육 그리고 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재벌 개혁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이노믹스의 기본 골격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진보 경제학자인 김상조 교수 등이 합작해 만들고 있습니다. 제이노믹스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민주화가 빠졌고 대신 성장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김광두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는 경제 여건이나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며 제이노믹스는 경제 민주화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경기가 어려워 지금은 분배 못지않게 성장도 필요한 시기라며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선거는 이제 한 달여, 정확하게는 34일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사실 예전 선거 같으면 지금이 선거 목전인데 이번 선거는 아무튼 좀 늦게 시작이 되면서 또 급박하게 치러지게 되면서 선거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초반인지 중반인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선거전은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이고 이쯤에서 이번 선거전 판도를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고 어떤 상황인지 짚어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서복현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의 기반이 보수층이다. 예. 이건 뭐 이미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안 후보도 지금 보수층을 집중 공략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단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어제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이 되고 오늘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는데요. 예. 여기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먼저 안보실장부터 뽑겠다는 그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보는 대한민국의 가장 뿌리입니다. 근간입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구멍이 뚫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안보하면 대표적으로 이 보수 후보의 단골 메뉴인데요. 예. 사실상 후보 선출 이후에 첫 발언이 안보라는 점이 눈에 띄는 겁니다. 예, 물론 안보가 보수만의 단골 메뉴는 아닙니다. 그렇죠. 진보도 물론 안보를 중시하고 있고 다만 양쪽이 어떻게 안보에 있어서 방법론을 택하느냐 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아무튼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안보론을 일단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보수층 앞으로도 더 끌어오겠다 이런 의도는 여기에 담겨 있는 건 틀림없군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요. 지난주에는 집권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 특사로 추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불출마 선언 전까지 반 전 총장은 이른바 보수의 대표주자였죠. 그리고 그 지지층의 상당수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 이 첫 정상회담 국가로 미국을 꼽은 것 역시 보수층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이른바 이제 보수층들의 표를 놓고 실제 다툼은 홍준표 후보하고 하고 있는 거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세는 문재인 후보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계속 아침 회의마다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하니까요. 이른바 문모닝 이런 단어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예. 안 후보 측 입장에서는 문 후보를 공격해 양강 구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안 후보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 보수층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 후보를 공격하는 건 전략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니 이 보수층은 껴안대 진보 진영인 문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아무튼 이전 대선 때는 안 보이던 그런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예. 안 후보의 이런 전략에 대한 각 당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민주당 후보부터 좀 살펴보면요. 예. 문 후보 역시 지금 필요한 건 확장성입니다. 이 확장성은 안 후보처럼 중도 보수를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 보도에도 나왔지만 제이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예. 보통 진보는 분배에 방점을 두지만 보수에서 초점을 두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내세운 겁니다. 예. 이 보수 후보 확정 뒤에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것도 이런 보수 끌어안기 전략에 대응하는 중도 보수를 겨냥하는 이런 예.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또 진보 쪽에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복현 기자의 얘기에 뭐냐면 진보 쪽에서는 분배를 우선시한다라는 것이 예. 분배를 통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동안에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또 지금도 그렇고 성장을 해서 분배를 하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법론의 차이죠. 그것도 역시. 그렇죠. 예. 자, 안 후보가 보수 쪽으로 이렇게 확장하면서 1차적인 타격을 받는 건 홍준표 후보 쪽인 것 같은데 예. 물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도 지금 오르다가 좀 주춤한 상황이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홍준표 후보도 안 후보를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안 후보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 후보만 하더라도 사드 배치라든지 각종 모든 자기가 말하는 안철수 생각이라든지 거기에 경제정책도 보면 그거는 좌파입니다. 좌파라도 얼치기 좌파입니다. 예. 자, 한마디로 이제 안 후보들 지지자, 특히 보수층 지지자들을 향해서 안 후보는 보수가 아니다. 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안 후보는 좌파기 때문에 보수 우파가 기댈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보수의 적자인 자신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안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마치 이 홍 후보하고 약속이 나는 듯 갖춘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국민의당이 보수 정당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뛰쳐나온 민주당의 이중대 비슷한 그런 정당이다. 예, 유 후보 역시 이 국민의당은 보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또 예. 그러면서도 홍 후보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후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홍 후보가 제일 싫어하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경북 상주 의성 군위 청송 지역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 김재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과 비서관의 월급을 빼돌렸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보좌관의 월급 관리 통장에는 1년 넘게 보좌관의 월급을 빼간 정황이 드러나 있는데요. 김재원 전 의원 쪽의 해명까지 포함해서 윤두열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재원 후보가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5년 김 후보를 옆에서 보좌했던 4급 보좌관의 월급 관리 통장 거래 내역서입니다. 이 통장은 보좌관이 자신의 명의로 만들었지만 관리는 의원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420만 원가량의 월급이 들어온 날 보좌관 개인 통장으로는 150만 원만 빠져나갑니다. 이후에도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건 보좌관 통장으로 나간 건 150만 원이었습니다. 명절 휴가비와 상여금, 연가 보상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연말정산 환급분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월급 통장에 들어온 돈은 4,400만 원 가량이지만 실제 받은 건 1,250만 원 뿐입니다. 19대 와서는 비서관의 월급이 사라졌는데 400만 원 가량의 월급 중 역시 150만 원만 지급해 총 2천만 원 가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재원 후보는 해명 자료를 통해 17대 보좌관에게 빌려준 돈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받지 못해 오히려 금전적 피해를 본 건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8천만 원의 받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 그 후에 4천만 원을 돌려받고 4천만 원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증을 갖고 있습니다. 또 17대 보좌관은 본인이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며 19대 비서관 월급 미지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단체 대화방에 퍼나른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해봤더니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소식을 어제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인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각종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54명의 회원들이 속해 있는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입니다. 운영자는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퍼나른 문제의 가짜뉴스를 작성한 전직 국정원 직원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만들었다며 올린 동영상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는 사전에 몇몇 인물이 짜서 진행한 거고 JTBC의 태블릿 PC는 조작됐다는 허위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무현은 김정일 이중대라는 제목의 링크와 함께 나라를 통째로 북한 집단에 넘겨준다고 쓴 글과 바다 이야기, 아름다운 재단, 희망 제작소 등으로 도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도 써서 올렸습니다. 해당 전직 국정원 직원은 현직에 몸담고 있던 5년여 전부터 종북 등을 척결하는 나라 살리기 운동을 구상해왔다고 말합니다. 가짜뉴스 등을 생산 유포하는 데 다른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함께 동참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옛 직장 선배이자 커뮤니티에서 같이 활동하는 인물이 있었다고 소개한 글은 본인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현희 구청장을 조사한 이후 신 구청장이 퍼나른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도 모두 추적해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JTBC 대선 자문단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제보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대선 팩트체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유공자들이 취업에서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유인물을 대구의 극우단체가 뿌리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가짜뉴스의 지역감정까지 노린 것이죠. 윤영탁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시민이 JTBC 대선 자문단에 제보한 유인물입니다. 10% 가산점을 받는 금수저,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있고 5.18 민주유공자들이 가산점 덕분에 정부 기관이나 국가기관 일자리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보자는 대구에서 한 사람이 이 유인물을 뿌리고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유인물뿐 아니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 민주유공자 관련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먼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이 저질렀다며 당시 광주에 있는 478명이 북한 핵심층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유공자들이 취업에서 온갖 혜택을 받는다며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다 받고 있는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을 마치 5.18 민주유공자들만 받는 듯이 강조했고 공무원 합격 숫자에는 일반 지원자의 가산점 혜택까지 통계에 넣었습니다. 최근 취업난을 감안해 취업준비생들을 자극하는 한편 대구와 광주라는 지역 감정까지 자극하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팩트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대선 기간 동안에 특히 선거와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는 대선 팩트체크 코너를 이렇게 따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 관련 중에 또 다른 내용들도 오대영 기자의 팩트체크에서는 역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물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나 공약과 관련한 궁금증 혹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JTBC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JTBC 대선 자문단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바로 뉴스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폭력 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박단체 핵심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탄핵 선고일 당시에 헌법재판소 앞에 폭력 집회로 3명이 숨진 뒤에 경찰은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수사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지난달 10일 참가자 3명이 사망했던 헌법재판소 앞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며 한 달 가까이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회장에게 오는 10일까지 출석하라고 3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안과 비교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1월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집회와 관련해 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도부 수사에 많은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주최 측이 쇠파이프와 밧줄 등 장비를 미리 준비했고 현장에서 경찰 100여 명이 다쳤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된 폭력 집회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도 지도부가 폭행 등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집회 주최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탄핵 결정 당시 적극적으로 폭력 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친박단체 지도부에 대한 수사 역시 늦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자,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 아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선체 무게가 지금 관건인데 어떻게 된 게 하룻밤이 지나면 무게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나와 있죠. 해수부가 어제 발표한 선체 무게가 14,592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운반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업체에 제공한 수치는 또 이것보다 더 늘어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의 무게는 현재 16,600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수치는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가 모듈 트랜스포터 업체 측에 건넨 이메일에 적혀 있었는데요. 어제 해수부가 밝힌 추정치보다 2,000톤 정도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저희 JTBC 취재진에게 무게 추정치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원래 처음에는 선체 무게가 13,460톤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바닷물 등을 빼면 기존에 투입하기로 했던 모듈 트랜스포터로 감당이 된다. 이게 해수부 입장이었죠? 맞습니다. 선체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도 나흘 사이에 3,000톤 정도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해수부는 추가 천공에도 실패했고 뒤늦게 모듈 트랜스포터 24대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모듈 트랜스포터를 추가 투입한다 하더라도 어제 다시 산정된 이 16,600여 톤으로 추정되는 무게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앞으로 또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지 쉽게 이해는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 대용량 모듈 트랜스포터로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오늘 해수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일단 기존에 준비된 모듈 트랜스포터를 투입해 시범 운전을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선체 무게를 알 수가 없으니 지금 준비된 모듈 트랜스포터 480대로 선체를 일단 들어 올려보고 들어 올려지면은 내일이라도 옮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좌우지간 한번 해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려스럽습니다. 해수부는 그래서 육상 거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후 6시쯤부터 이 모듈 트랜스포터가 진입할 수 있도록 운반선을 수직으로 90도 틀어서 부두에 접안시켰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모듈 트랜스포터가 선체 밑으로 진입해서 실제로 하중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르면 내일 오전부터 육상으로 운반을 시작을 하고 모레쯤에는 거치를 끝낼 계획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작한 그 작업이 만일에 실패하면, 즉 지금 준비된 모듈 트랜스포터로 실패하면 이건 꼼짝없이 다음 소지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또 보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수부는 애초에 소조기가 아니면 육상 거치가 불가능할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새 이 상황이 바뀌면서 말이 다시 바뀐 건데요. 해수부는 모듈 트랜스포터를 전면 교체해서라도 오는 10일까지는 육상 거치를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10일 안에 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러면 다음 소조기가 시작되는 19일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늦어지면 또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이 생기니까 거치가 끝나기 전에라도 선내 수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미수습자 가족들하고 다 합의가 된 건가요? 네, 해수부와 선체조사위는 조금 전 오후 7시쯤 미수습자 가족과의 면담을 마쳤습니다.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생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추정한 위치와 그리고 인양 과정에서 수중 촬영 등을 통해 분석한 위치 등을 종합해 분석 자료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육상 거치가 늦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이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대해서는 로보캠, 즉 산업용 내시경 등을 투입해서라도 내부 상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막바지 인양 작업이 허술하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월호 수색 도중에 발견한 휴대전화기를 해수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자 유족들이 직접 나서서 복원 작업을 시작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자, 이 소식은 이상엽 기자입니다. 지능 묻은 휴대전화기를 일일이 씻어냅니다. 세월호 수색 작업을 하다 전화기를 발견한 지 하루 만에 진행한 첫 조치입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씻고 있는 건 해수부 직원이 아닙니다. 해수부가 별다른 조치 없이 전화기를 비닐백에 담아 방치했고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를 알게 된 유족들이 민간인 포렌식 전문가를 따로 불러 누구의 것인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세월호 안에는 휴대전화기를 포함해 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와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색 과정에서 나오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세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수부는 향후 유류품 관리 절차에 따라 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해가 뒤섞였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진흙 제거 작업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인력을 투입하기 전 유해나 유류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1시간 동안 교육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 말은 다릅니다. 해수부 관계자가 나와서 1분 정도 그 정도 했는데 신경 써서 작업을 해달라. 인체 팔다리는 길다. 뼈가 그리고 척추뼈가 길게 이어져 있고 머리 두개골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한 3분 정도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유해와 유류품에 대한 훼손 우려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10반 김송희 양, 세월호의 희생자입니다. 물론 김송희 양은 수습돼서 어머니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김송희 양의 여행 가방은 3년이 지나서야 주인 없는 가방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세월호가 다시 떠오르고 나온 첫 희생 학생 유류품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김송희 양은 안산 단원고 2학년 10반 끝줄에 앉았던 학생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세월호를 바치고 있는 운반선에서 송희 양의 여행 가방이 나왔습니다.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진흙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가방 안에선 송희 양의 이름표와 함께 단원고 교복도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송희 양이 몸이 아픈 어머니와 둘이 살았지만 속 깊은 딸이었다고 말합니다. 김 양의 삼촌은 언론 인터뷰에서 송이가 병으로 고생하는 엄마한테 항상 미안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짧아진 교복을 사달라고 말하지도 못했고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갈 때도 삼촌들이 준 용돈을 남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송이 양에게 엄마는 예쁜 딸,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송이 양을 가르쳤던 문학 선생님은 얼굴만큼 글씨도 예뻤던 송이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송이 양의 유품은 3년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검찰이 어제에 이어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또다시 출장 조사를 벌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뇌물수수 혐의를 보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존과 다름없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출장 조사 이후에 조서 열람에만 3시간을 쓸 정도였다고 하죠.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소식은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이르면 이번 주말쯤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참고인 신분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검찰 1차 수사 때도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뇌물죄의 대가성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고 봐야 됩니까? 네, 검찰은 신 회장이 2015년 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박탈당한 이후에 이를 되찾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을 하고 미르케이 재단에 출연금 등을 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월드타워점 폐점이 비단 매출액 수천억 원 손실을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 회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호텔 롯데 상장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던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직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이 되면 어떤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롯데그룹은 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으로만 45억 원을 낸 상태였는데 여기에 K재단의 5대 거점 사업에 추가로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되돌려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만약 이재용 삼성 부회장처럼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이 45억 원과 70억 원을 모두 합친 115억 원이 뇌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돌려받긴 했지만 이미 건넸기 때문에 뇌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어제에 이어서 내일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여전히 또 구치소로 가서 이른바 이제 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네,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물증을 제시하면서 압박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지시한 내용이 아니다, 확대 해석한 것 같다면서 자신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자신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던 것뿐이라면서 지난달 소환 조사 때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던 겁니다. 예. 검찰은 내일도 한웅재 형사 8부장을 서울구치소로 보내서 조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예, 그런데 내일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검찰에 소환되는 날입니다. 이번에도 영장을 청구할지 또 영장을 청구하면 과연 발부될지 이것이 이제 관심 사안인데 검찰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요? 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11가지 혐의 이외에도 검찰이 별도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해경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검찰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해경 상황실의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라는 전화를 받았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을 그저께 소환한 데 이어서 어제는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예. 김경일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의 방해로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내일 조사를 마치고 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예, 검찰 나름으로서는 뭔가 결정적인 것을 더 가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이긴 한데 그것이 실제로 그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역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었죠.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빠짐없이 적었는데 최순실 씨의 이권을 챙겨주는 이른바 민원 지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서청원, 홍문종, 최경환 의원 등 친박 정치인들의 인사청탁으로 보이는 기록들도 발견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특검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깨알같이 적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최순실 씨 지인회사 KD코퍼레이션과 최 씨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의 이권을 챙겨주는 내용의 메모가 대통령을 뜻하는 VIP라는 글자와 함께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민원뿐 아니라 친박 정치인들의 인사청탁 등 내용으로 빼곡합니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70옆에 김모 씨 한국건설경영협회 부회장 1년, 홍문정 의원 70옆엔 예금보험공사 감사, 원유철 의원 이름 옆엔 본부장 연임 X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 이름과 경북대 총장 후보였던 김상동, 김사열 교수 이름이 화살표로 이어져 있습니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보입니다. 안전석의 업무 수첩에 친박 정치인들이 청와대에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담겨져 있어 추가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입니다. 당시 한미 군 당국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 미사일을 KN-15로 이름 붙였는데 오늘 북한이 발사한 것도 같은 유형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전 징후 감지가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위협적입니다. 당초엔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에서 발사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파악돼 한미는 SLBM을 개량한 북극성 2형으로 본 것입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189km로 분석됐고 동해상으로 약 60km 날아갔습니다. 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력을 점검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발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2월 북극성 2형이 500km를 비행한 것에 비해 이번엔 60km에 불과했다며 개량형을 테스트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없으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비싼 치료비로 힘들어하는 암 환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메디컬 푸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가 4대 중병에 대해서 치료비의 5%만 내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환자들 치료비 부담이 여전합니다. 구혜진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42살 김모 씨는 두경부암으로 1년째 투병 중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대신 암세포 증식과 성장을 방해하는 신약, 이른바 표적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부작용도 별로 없고 암의 진행도 현저히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월 4번 투여에 300만 원이나 하는 약값이 문제입니다. 반만이라도 줄어줘도 실제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데 연세 드신 분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가정 형편이 안 되신 분은 아예 치료조차 못 받고 있으니까. 2009년부터 암 환자 등 4대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MRI 등을 이용한 암 진단이나 제거 수술만 하면 되는 1에서 3기 암 환자들의 부담은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신약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4기 환자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약값의 95%를 부담하다 보니 보험 재정에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신약에 대한 보험 적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라고 하는 이제 일괄 적용의 문제 때문에 좋은 항암제들이 나올 때 이 항암제들이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 부담률을 다소 올리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항암 신약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이렇게 암 환자들 심정은 절박한데 건강보험 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이 발전해서 암도 약으로 치료하며 장기 생존하는 만성 암 환자로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이리저리 옮기는 48살 고병선 씨. 1년 전에 4기 위암 진단을 받았지만 얼굴에서 병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며 건강이 호전됐지만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니면 약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약만 700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 도저히 일반 중산층 서민층이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위장하기 위해 결합한 물질을 잘라내 몸속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신약입니다. 효과가 있는 동안에는 일상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다니는 회사에 복귀해서 할 수 있는 사회로의 환원이 가능한 거죠. 정부가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고심하는 건 약값이 비싸 재정이 급격히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암에 쓰는 면역항암제 보험 적용을 시작한 일본에서는 최근 환자가 늘며 이 약에만 연간 5조 원을 써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대 연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신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제약사가 약값을 낮추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수치 18개월 분량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수치를 바탕으로 대책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국과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대기오염도 공개 홈페이지 에어코리아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 오염도뿐 아닌 과거 미세먼지 측정 자료의 확정값도 계속 축적돼 공개됩니다. 오늘 환경부는 이 초미세먼지 확정 수치 일부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백령도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 측정값을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농도 끝자리가 누락된 겁니다. 이 때문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12마이크로그램에서 1마이크로그램으로 축소 기재되는 등 실제 값의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측정값을 환경부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는 과정에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 정책 입안에는 제대로 된 자료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시민단체와 전직 농림부 장관 등 7명이 오늘 한국과 중국 양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국제규범을 위반했고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 보호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만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에서 최악의 화학 무기로 추정되는 살상이 벌어졌습니다. 공습 이후에 길거리 주민들이 곳곳에서 질식사했는데 어린이 희생자만 수십 명이고 부상자가 500여 명에 달합니다. 유엔은 전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거리 가득 사람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꼬마아이는 고통 속에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시리아 북부 반군 거주지 주택가를 덮친 공습의 희생자들입니다. 어린아이 20명을 포함해 마을 주민 최소 72명이 몰살당했고 부상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현지 구호단체들은 금지 화학무기인 염소가스나 살인가스가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방 세계는 공습 주체로 알 아사드 정부를 지목하고 전쟁 범죄를 다루기 위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I'm very clear that there can be no future for Assad, cannot allow this suffering to continue.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을 강하게 부인했고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 역시 반군이 보관 중이던 화학무기가 폭발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버스 승객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촛불 집회에 참석했는지 물어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낮에 벌어진 흉기 난동에 승객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근처를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위협적으로 소리칩니다. 놀란 승객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버스가 정차하자 승객들이 뛰어내리고 급하게 도망치던 승객은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우왕좌왕하는 승객들을 따라 흉기를 손에 든 57살 이모 씨도 내립니다. 술에 취한 이 씨는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촛불
시위 그거 참여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계속 칼을 들이미시더라고요. 다들 벌벌 떨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하철 3호선 무학제역 근처에서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무학제역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박사모 등 특정 단체에 속한 인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포털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 결과가 돈 받고 조작되는 과정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검색 결과 윗부분에 나오는 블로그 글들 역시 대부분 돈 받고 작성된 홍보글이었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블로거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입니다. 식당이나 예식장, 화장품 광고 등을 올려달라는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원하는 홍보글을 후기로 가장해 네이버 검색 결과 제일 위에 올려주면 확인 후 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취재진이 블로거 중 한 명에게 직접 한 식당을 송내 맛집이라는 후기로 가장해 올려달라고 해봤습니다. 바로 가능하다며 7만 원을 요구하더니 검색 결과 5위를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3분 만에 송내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반복된 글이 올라옵니다. 24분이 지나자 스크랩 수가 올라가더니 5위가 아니라 금방 검색 결과 제일 위, 1위로 올라갑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가장 위에 검색됩니다. 일반인은 아무리 키워드를 반복하고 스크랩 수를 올려도 하기 힘든 게 24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알고 보니 회원 수가 많고 블로그 운영 기간이 긴 블로거의 글이면 검색 결과 상위로 올려주는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악용한 겁니다. 돈 되는 키워드는 전부 다 순위 조작을 해서 네이버 측에서는 이 알고리즘 자체를 변경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조작이지만 이런 힘 있는 블로그들은 많게는 1,000만 원 넘는 가격에 사고 팔리기도 합니다. 검색창 맨 위에 나오는 연관 검색어에 이후 검색되는 글들마저 조작되는 게 확인되면서 유용한 정보를 검색해준다는 포털의 존재 이유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젖소에서 짠 원유에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균, 슈퍼박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이 균은 축산 농가에서 쓰지 않는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소가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윤 기자입니다. 합성 페니실린인 메티실린에도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입니다. 몸속에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알균이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변이한 겁니다. 사람이 감염될 경우 피부 접촉만으로도 전염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항생제도 잘 듣지 않아 반드시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 이 균이 아직 가공되지 않은 우유에서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부가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유방염에 걸린 젖소의 원유 약 5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36개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나온 겁니다. 지난 2011년부터 12년 사이 서울대 연구팀이 경기도 47개 낙농농장에서 원유를 조사했을 때도 같은 균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항생제 메티실린은 일반 가축 항생제보다 값이 비싸 축산 농가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약입니다. 이 때문에 왜 이 균이 젖소에게서 나왔는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축산 농가 주변 병원에서 나온 폐기물이나 축산 종사자를 통해 젖소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한편 정부는 원유는 유통 전 멸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우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태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 시민들의 비자를 발급할 때 개인 이메일이나 SNS 비밀번호까지 챙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국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 고스란히 유출될 거란 우려가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비자 심사 때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목록에는 SNS 계정 비밀번호, 지인들의 연락처 등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와 SNS에 올린 내용물을 통해 신청자의 테러 연관성 등을 살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테러 위험국뿐 아니라 우방국들에게까지 해당 사항들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독일 등 38개국은 비자 없이도 일정 기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재 미 대사관은 어떤 변동 사항도 본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자 이처럼 그물망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We've won in court and the president has had to honor those defeats. Right? He's had to honor those defeats. 어렵게 비자를 받더라도 입국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미국행 간무는 더욱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우리 여자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에 끝난 인도와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가 열린 평양에선 4년 만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전영희 기자입니다. 5천여 명이 모인 김일성 경기장에 대형 태극기가 등장합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도 연주됐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힘차게 애국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태극기가 올라간 건 2013년 평양 역도대회 이후 4년 만입니다. FIFA 랭킹 17위의 우리나라는 56위인 인도를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11분 만에 강유미가 첫 골을 넣었고 결국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선 북측이 홍콩을 5대0으로 꺾으며 막강한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북측 김강민 감독은 허은별 등 주축 선수들을 교체하며 남북전을 대비했습니다. 경기 전에 예상을 할 수 없는 거고 경기는 거저 어제 결과가 나오게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북측에선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직접 경기장에 나와 관전할 정도로 이번 대회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2연승을 거둔 북측은 7일 한국전에 최정예 선수들을 기용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양에서 JTBC 전영입니다.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고 외벽 일부가 수시로 허물어지는 건물. 마치 재난 현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수백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서울 도심의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제때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노후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초록색 외관이 눈에 띄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외벽엔 건물이 노후돼 시설물이나 물건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준공 연도가 1937년으로 기록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여전히 4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다들 못 사는 사람도 다 없는 사람들이 사는데 헐리우드 다 기빠르게 나았게 생긴 사람들인데 뭘 환영을 하겠어. 이른바 아파트 고령화는 도심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1974년에 건축한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비둘기집이야, 비둘기집. 상한 집이야, 비둘기집.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져 임시로 안전 펜스를 쳐놓은 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는 노후되고 균열이 발생해 지난 2001년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 곳곳이 금이 쫙쫙 갈라졌습니다. 낙석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오시면 건물 벽체 일부분이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건축 사업만 바라보다 리모델링 시기를 놓쳤고 사업도 여러 번 무산돼 고스란히 빚만 쌓였습니다. 그 사이 주거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건물은 병들어 버렸습니다. 아파트 한쪽엔 가구며 변기 뚜껑이며 각종 잡동사니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바로 베란다 쪽인데 창문이 다 떨어져 나갔고 유리창도 온통 다 깨졌습니다. 바로 옆집은 건물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마치 폐가처럼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노후된 건 겉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수도를 틀자 황갈색 녹물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녹물이 나. 목욕 샤워할 때는 계속 한 5분에 10분 틀어놓고 해요. 그건 항상 나요. 가스도 터질까 봐 무섭고 오래돼서. 부식된 문틈과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와 방 안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닐도 쳤는데 그래도 바람이 너무 차서 텐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260여 세대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도로 곳곳에는 오래돼서 쓸 수 없는 가구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이곳에 쌓아뒀을까? 비교적 가벼운 가구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어봤더니 이렇게 썩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수구 뚜껑이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나마 이 아파트는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 우선 대상자로 선정돼 재개발에 물꼬를 튼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정밀안전 진단에서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일부 가구에서는 천장이 내려앉아 수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사다가 대고 더비했다니까 목수 불러다가 그랬는데 당장 올 여름에 비도 안 왔는데 저렇게 하니 올해 비 오면 어쩔 거냐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아파트 가운데 10%인 16만 3천여 가구가 건축연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노후 아파트가 8년 후인 2025년에는 58만여 가구로 급증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노후 아파트를 내버려두면 도시가 슬럼화되고 결국 도시 경제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이 정답이 되기 어려운 시대를 맞아 곧 쏟아지게 될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 자, 30여일 앞이면 이제 대선이 옵니다. 5월 9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정말로. 어제 오늘 계속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나름의 키워드를 보수층표의 표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일부에서 저희들이 전해드리지 못했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역시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지지율에서도 역시 안철수 후보가 크게 오른 걸로 나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매일경제와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저녁에 나왔는데요.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41.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4.5%가 나왔습니다. 안 후보 지지율이 역시 30%를 넘어선 겁니다. 예. 어제 저희 여론조사 이건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안 후보는 오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30%대를 기록을 했었죠. 그렇죠. 오늘은 다자구도였는데요. 다자구도에서도 역시 30%가 넘어선 겁니다. 여기서 다자라는 건 6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7명이었습니다. 아, 7명. 정은찬 후보까지 자선 출마 선언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리얼미터가 한 거잖아요. 예. 그 전에 리얼미터, 이 직전의 리얼미터 조사하고는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3일이었는데요.
이때는 이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었고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확정됐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경선이었는데 크게 앞섰기 때문에요. 이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43%가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2.7%, 홍준표 후보가 10.2, 심상정 후보가 3.9, 유승민 후보가 3.9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조사는 사실상 이 다자구도기 때문에 사람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때는 오자 가상 대결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 거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보면 오늘 결과는 일단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3%가 나왔기 때문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뭐 보시다시피 한 8% 정도 오늘 조사에서는 올라간 거고요. 그럼 이 8%가 어디에서 올라가느냐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문재인 후보가 한 1.7%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홍준표 지사가 원래 10.2%였는데 이 9.2%로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3.9%, 심상정 후보도 3.9%였는데 각각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 옮겨갔다. 모두 하락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오른 이런 양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안 후보의 상승세는 뭐 저희들이 이미 진단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표류하던 보수층의 표가 안 후보에게 이제 모이고 있다. 뭐 시작은 반기문 전 총장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반기문 전 총장 그다음에 황교안 이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보수층의 지지가 모였었는데 이후에는 또 그 민주당 내에 중도 보수의 지지층이 그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모였었는데 경선에서 탈락을 했죠. 그래서 이 중도 보수를 비롯한 보수층의 지지가 안철수 후보에게 모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안 후보 역시 뭐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층을 향한 손짓 이것도 좀 더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당장 오늘부터 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했는데 안보실장부터 뽑겠다 이러면서 안보를 강조했고요. 또 그 전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 특사로 추대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정상회담 국가는 미국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선 뭐 여전히 지금 1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좀 상당히 쫓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대세론을 얘기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일단 확장성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일 텐데 앞서 보셨지만 경제정책에서 이른바 제이노믹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을 강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중도 보수의 지지를 얻으려 했던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하겠다고 해서 이른바 이제 비문계 이탈도 상당히 좀 그 뭐랄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 이른바 비문계인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옮겨서 안 후보를 돕겠다는 건데요. 문 후보 입장에서는 확장성도 고민을 해야 되는 데다가 이 당내 이탈을 막아야 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당내 통합을 위해서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을 흡수하는 통합선대위 구상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문 후보 측에서요. 선대위의 공보단과 대변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안지사 캠프의 대변인이었던 의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 후보 측에서 안 지사에게 요청을 했고 안 지사가 직접 해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문 후보를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문 후보 측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통합 선대위 구성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의 안철수 후보 상승세에 상당히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장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홍준표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해서는 얼치기 좌파다. 그러니까 좌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러면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는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의 지지는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겨냥층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이 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경우 그렇죠. 여러 가지 입장이 좀 바뀌는 부분이 눈에 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좀 딜레마인 측면인데. 그렇죠. 대표적인 게 사드인데요. 이 당초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지금은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찬성 쪽으로 지금 돌아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상승세의 원동력은 첫 경선지인 호남에서의 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후보와도 호남에서 박빙을
겨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 기반 후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면 호남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셨을 텐데 서복현 기자는 JTBC 인식표를 달고 나왔군요. 예, 급하게 나오다 보니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헤어롤이 생각이 납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2010년에는) 아예 포함이 안 됐다라는 그 주장이 계속 나와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지금 예, 감사 보고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팩트 알겠습니다. 체크 부탁드립니다. 예. 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를 둘러싼 채용 특혜 논란. 오늘 팩트체크는 이 의혹과 이후 문캠프가 내놓은 반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논란 자체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 측은요. 2007년과 2010년 노동부에서 2차례 감사가 있었다. 네. 그리고 2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사실일까요? 우선 2010년 감사 때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때 대상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었습니다. 문 씨의 의혹이 2006년 12월입니다. 기간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결과 보고서에는 문 씨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부의 감사 규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혹은 감사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느 쪽이든 문 후보의 말과 달리 2010년 감사 보고서로는 특혜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2012년 대선 직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는요. 정부가 내놓은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입니다. 네. 중복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징계 시효도 도과, 지났고 당사자도 이미 퇴직,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즉 감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2010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감사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남은 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노동부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때 결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문 씨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 씨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혜 여부에 대해서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건데 이 부분을 놓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인 셈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결론도 있습니다. 네.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 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 주목하겠습니다. 인사 규정을 보완토록 통보, 인사 규정을 위반, 기관 주의 조치 내렸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증은 없지만 이 채용건으로 고용정보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논란이 불거지니까 문 후보 측에서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 후보 측에서 내놓은 반박들이 당시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문 후보 측은 채용 공고 기간 단축이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규정에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감사권을 가진 노동부는 2007년에 인사규정 위반, 공고기간 15일 미준수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에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를 포함한 채용 절차가 이유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상급기관은 규정 위반으로 받고 당사자들을 징계를 했는데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졸업 예정 증명서를요, 최초의 채용 공고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2006년 11월 30일 채용 공고문이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시자 제출 서류로 응시 원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해서 학력 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력 증명서는 최초 채용 공고 때부터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문 씨가 낸 졸업 예정 증명서 12월 11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요. 원서 마감 5일 뒤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 후보 측이 내놓은 반박들이 오히려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홍준표 검증보다 재미. 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어제 이 자리에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관련된 이야기 계속 뒷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사실은 시청자들을 좀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그 시청자들과 정치권 반응은 좀 싸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장 대표적으로 자, 인터뷰의 품격, 홍 지사는 맷 데이먼한테 배워라. 자, 막장 인터뷰, 내 귀를 의심했다. 자, 옆에 방송 가서도 앵커한테 막말하더니 또 그런다. 뭐 저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개그 콘서트쯤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바른정당에서는 자, 국민이 정치를 극도로 혐오하게 극혐하게 해서 또 보수를 괴멸시켜서 알고 보니 문재인에게 정권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런 식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예. 뭐 하여간 인터뷰한 당사자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아마도 그 친박 집회에 나온 분들한테 어필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그게 이제 성공을 거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홍 후보는 자신이 인터뷰 스타일이 어려운 말 쓰는 게 아니라 쉽게 하는 게 자신의 스타일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쉬운 것하고 희화화시키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다라는 반응들이 많고요. 또 앞으로 이제 후보 간 토론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어떤 반응,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낼지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아무튼 어제 인터뷰 이후에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화제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JTBC 관련해서는 뭐 재판이란 단어 이런 것들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 뭐 그런데 뭐 사실 손 앵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예. 뭐 홍 후보도 좀 이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글쎄요, 뭐 다시 꺼내긴 싫습니다만 뭐 제 개인이 재판 중인 것은 물론 없죠. 그러나 이제 저희 보도국도 다른 언론사들처럼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소송 중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도 책임자이고 그 상황에서 뭐 저만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만 좀 대응을 했는데 아마 홍 후보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자신의 상황을 좀 빗대서 좀 길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다른 데서 얘기한 걸 보니까요. 뭐 인터뷰어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길게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예,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3D 대통령은 안 된다. 자, 김종인 전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예. 출마 선언문을 보면 기자들이 보고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대목인데요. 자, 위기천 우리나라 아무나 경영할 수 없다.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수로 잘못 읽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 누굴 지칭한 겁니까? 네, 지난달 민주당 TV 토론 먼저 보시죠. 예.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트, 또 인공지능, 산업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예. 자, 저 바로 문재인 후보인데 저 발언을 놓고 그래서 상당히 좀 논란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3D도 모르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었고 예. 뭐 통상적으로 3D라고 쓰지만 3D라고 쓰는 게 틀린 건 아니다. 저희가 흔히 극한 직업 얘기할 때 3D 직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또 반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글쎄요, 다른 사람이 대선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저의 정도를 드는 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후보보다는 내가 더 유능하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재인 후보의 정책, 공약,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단지 말실수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는데 자, 그런 식이라면 지난 대선이었죠. 박근혜 당시 후보가 TV토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발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3D 프린터, 3D 프린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었는데 그때 박근혜 캠프의 좌장이 바로 김종인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때 왜 이런 것들은 몰랐느냐 이런 지적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그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 활성화는 그냥 발언의 실수일 뿐이지 그걸 누군가 책임질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까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성대 기자 얘기에.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이제 반론들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지금 김종인 전 의원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하니까 일각에서는 정운찬 전 총리, 홍석현 전 회장 등과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를 뽑는 게 아니냐 이런 뭐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힘줘서 얘기했군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얘기로 확인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왜 실 안 주시나요? 자,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의료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죠. 청와대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체근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자, 주치의가 리프팅 시술용 실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냐? 그랬더니 김영재 원장이 아직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라 드릴 수가 없다. 저렇게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 밝혀진 진술조서 공개입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특검에 따르면 주치의였던 이병석 교수, 또 자문의였던 정기양 교수, 이 리프팅 시술용 실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특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이 미용 시술을 놓고도 상당히 걱정하기도 했었다. 이런 게 바로 문자로도 드러났다는 건데 자, 이 교수가 대통령 피부 미용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대신 비밀은 꼭 유지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고민들을 서로 나누기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김영재 원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따져 물었다. 좀 이런 게 지금 특검의 조사 결과인데 하지만 저희 그때 국정조사 받지만 이 관련자들 모두가 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여기까지 진행하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고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페이스북 라이브로 오늘 소셜 라이브 정치부 쪽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알긴 할까 버스를 타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난 늘 공허해 잘 되어가는 그들과 날 비교하면서 어떤 말을 하려다가도 다시 작아져 내 곁에